여러분, 철학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뭔가 조용히 앉아서 진리를 탐구하는 그런 모습? 그런데요, 만약 철학이 그런 고요한 탐구가 아니라 아주 격렬한 탈출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질 들레즈라는 철학자가 어떻게 거대한 사상의 감옥에 다이너마이트를 던졌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죠. 자, 화면에 보이는 이 문장 정말 도발적이지 않나요? 우리는 어떤 폭력을 겪고 나서야 진실을 찾아 나선다. 들레즈는요, 진짜 생각이라는 건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고 봤어요. 뭔가 외부에서 강력한 충격, 말하자면 지적인 폭력이 가해져서 기존의 생각이 완전히 흔들릴 때, 바로 그때 비로소 진짜 사유가 시작된다는 거죠. 이게 아닌데? 하는 그 순간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만약 철학의 목표가 진리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감옥을 탈출하는 거라면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입니다. 질 들레즈의 철학을 하나의 거대한 탈출구로 본다면 과연 그가 탈출하려 했던 감옥은 뭐였을까요? 그리고 그의 탈출 계획은 또 뭐였을까요?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제목이 사유를 위한 감옥이죠. 들레즈가 왜 그렇게 탈출하고 싶어 했는지 알려면 그가 갇혀 있었다고 느낀 그 지적 감옥이 대체 어떤 모습이었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당시 그러니까 20세기 중반 프랑스 철학계는요. 정말 몇몇 거인들이 쌓아 올린 아주 견고한 성벽 같았거든요. 그 성벽을 세운 거인들이 바로 헤겔, 후설, 하이데거였습니다. 이 세 철학자가 당시 프랑스 철학계를 꽉 쥐고 있었죠. 이들의 생각의 핵심은 뭐였냐면 바로 정체성과 이성이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무언가를 이해한다는 건 그것의 변하지 않는 본질, 즉 정체성을 파악하는 거다. 이런 식이었죠. 근데 들레즈한테는 이게 세상을 너무 정해진 틀에 가둬버리는 지적인 구속복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모든 걸 이건 이거다라고 정의 내리고 같음으로 묶어버리려는 시도, 들레즈는 바로 여기에 정면으로 맞서고 싶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섹션, 다이너마이트로서의 니체입니다. 이렇게 견고한 감옥의 벽을 부수려면 뭔가 강력한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들레즈가 꺼내든 무기는 정말 예상 밖의 것이었습니다. 바로 당시 철학계 주류에서는 거의 잊혔거나 심지어 오해받고 있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 그야말로 다이너마이트였던 거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들레즈의 책 니체와 철학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건 단순한 학술 서적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아주 전략적인 개입이었던 겁니다. 보세요. 1930년대에 하이데거가 니체를 전통 철학의 마지막 주자라고 딱 규정해버렸어요. 한마디로 낡은 철학의 틀 안에 가둬버린 거죠. 들레즈는 바로 이 족쇄를 끊어내고 니체를 해방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헤겔이 지배하는 이 생각의 감옥에서 탈출할 열쇠, 그걸 바로 니체에게서 발견한 거죠. 그리고 이 책의 서문에서 그의 진짜 야심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사유의 이미지를 근본적으로 변형시키는 것. 와, 보세요. 들레즈는 그냥 니체를 친절하게 해설해 주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니체의 생각들을 무기로 사용해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생각하는 방식, 그 자체를, 그 판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려고 했던 거죠. 기존의 고정관념, 즉 사유의 이미지를 파괴하려는 시도였던 겁니다. 세 번째 섹션, 차이로 사유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들레즈가 니체에게서 찾아낸 그 가장 강력한 다이너마이트, 그게 대체 뭐였을까요? 그건 바로 낡은 철학의 기반을 그냥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정말 핵심적인 아이디어 하나였습니다. 그게 바로 차이 자체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한번 풀어볼게요. 전통 철학은 항상 같음, 그러니까 정체성을 먼저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인간이라는 공통된 본질이 있으니까 너와 나의 차이를 말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식이죠. 같음이 먼저, 다름이 나중, 그쵸? 근데 들레즈는 이걸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아니, 인간이라는 고정된 개념이 먼저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달라지려는 어떤 힘, 즉 차이가 먼저 있고 그 힘의 결과물로 너도 나도 다양한 인간들이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본 거죠. 순서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더 분명해져요. 왼쪽, 그러니까 전통적인 외제적 차이는 그냥 이미 만들어진 것들 사이의 다름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 나뭇잎이랑 저 나뭇잎은 모양이 다르네. 이런 식으로요. 이건 부차적인 거죠. 하지만 오른쪽, 들레즈가 말하는 내재적 차이는요, 애초에 나뭇잎들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힘, 그 창조적인 힘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세상을 만들어내는 엔진인 셈이죠. 정체성은 그 엔진이 작동한 결과물에 불과하고요. 정말 급진적인 생각이죠. 자, 네 번째 섹션입니다. 예술, 삶, 그리고 반복. 그럼 이 차이라는 철학이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냐? 절대 아닙니다. 이제부터 이 새로운 렌즈를 끼고 우리 주변의 세상을 보면 얼마나 다르게 보이는지 한번 구체적인 예시들을 통해 확인해 보죠. 들레즈는 특히 예술에서 이 차이의 철학이 가진 힘을 봤어요. 그가 볼 때 진짜 위대한 예술은 뭔가를 똑같이 베껴 그리는 재현이 아니에요.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 아까 말했던 그 폭력 있죠? 감각의 폭력을 우리한테 직접 팍 하고 전달하는 매체라는 거죠. 화가 프랜시스 베이컨의 그림이 정말 딱 좋은 예시예요. 베이컨은 그냥 비명 지르는 사람의 모습을 그린 게 아니에요. 그는 비명 그 자체를 그리려고 했어요. 그 날것의 힘, 그 감각, 그 보이지 않는 고통을 캔버스 위에다 그대로 옮겨 놓으려고 한 거죠. 이게 바로 이건 이거다라고 정의하는 재현의 감옥에서 탈출한 예술의 진짜 힘입니다. 심지어 반복이라는 개념도 들레즈는 새롭게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반복은 그냥 똑같은 걸 기계처럼 되풀이하는 거잖아요. 시계추처럼. 근데 들레즈는 그게 벌거벗은 반복일 뿐이라고 말해요. 진짜 창조적인 감싸인 반복은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영 배울 때를 생각해 보세요. 팔을 젓는 동작을 계속 반복하죠. 하지만 매 순간 파도는 다르고 내 몸의 균형도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매번 미세하게 다른 새로운 동작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차이를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반복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새로운 사유의 이미지. 좋아요. 이렇게 감옥을 폭발시키고 탈출을 시도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게 뭘까요? 들레즈가 그 무너진 잔해 위에 세우고 싶었던 새로운 생각의 모습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들레즈가 우리에게 남긴 건 그냥 복잡한 이론이 아니에요. 오히려 생각을 위한 연장통 같은 거죠. 자, 3단계입니다. 첫째, 지금 우리 현실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들이 뭔지 진단한다. 둘째, 거기에 맞서기 위한 새로운 개념, 새로운 무기를 창조한다. 셋째, 그 무기를 현실에 던져본다. 마치 창문에 벽돌을 던지는 것처럼요. 그래서 어떤 균열이 생기는지, 뭐가 달라지는지 직접 실험해 보는 것. 이게 바로 들레즈의 아주 전투적인 철학 방식입니다. 결국 들레즈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예요. 생각이라는 걸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철학은 마땅히 이래야 해. 하는 그런 규칙들로부터 해방시키자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앞으로 무엇이 될 수 있는지, 그 무한한 가능성을 활짝 열어주려는 것.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생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들레즈가 자기 시대의 철학이라는 감옥을 받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삶을 가두고 있는 보이지 않는 감옥의 벽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한 이 도발적인 아이디어들을 한번 여러분 자신의 생각에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요?